평범한 가장이었던 한 남자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건 2008년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2년 동안 그 누구도 이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넘은 어느 날 이들이 발견된 곳은 해외도 연고지도 아닌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 지하 창고의 이중 벽면 사이였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건 발견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폭 30cm도 안 되는 그 비좁은 틈새에 네 구의 유골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엉겨붙어 수직으로 세워진 채 봉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종 직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애들 데리고 야반도주한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말이죠. 경찰 역시 별다른 수사 없이 그들을 악의적인 잠적으로 치부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세상의 비난보다 훨씬 더 시리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소리조차 새나가지 않는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자신들이 살던 집 바로 아래서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갔던 겁니다. 무엇보다 소름 돋는 점은 이들이 실종된 직후부터 누군가 그 창고 앞을 매일같이 청소하며 정체모를 향을 피워왔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단란했던 가족을 산 채로 벽 속에 박아버린 걸까요? 그리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곁을 지키며 기괴한 의식을 치러온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2008년 4월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단지 산책로를 따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던 곳이었죠. 이 단지 107동 1502호에는 강민호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강민호 씨는 인근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성실함 하나로 15년을 한 직장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박소영 씨는 39살의 전업주부로 두 딸의 교육과 살림을 도맡아 하며 단지 내에서도 소문난 다정한 엄마였죠. 큰딸 서연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으로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재능을 보여 예술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수빈이는 9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발레 학원에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자매는 5살 터울임에도 유독 사이가 좋아서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도 보기 좋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강민호 씨 가족의 하루는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박소영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고 7시가 되면 강민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늘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었고 수빈이는 언니보다 30분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등교 준비를 하곤 했죠. 그해 봄 강민호 씨 가족에게는 작은 기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딸 서연이의 예중 입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저녁 2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곡을 쳤고 강민호 씨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연주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박소영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실력이 부쩍 늘었다고 학원 선생님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면서요. 강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뿌듯함이 가득했죠. 작은 딸 수빈이는 언니의 연주가 끝나면 어김없이 박수를 쳤고 언니가 예중에 붙으면 자기도 나중에 예고 갈 거라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네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가정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2008년 4월 17일 목요일,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강민호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가족을 깨웠습니다.
급하게 다녀올 곳이 있다며 모두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아이들을 서둘러 깨웠고 서연이와 수빈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강민호 씨는 형네 집에 잠깐 들렀다 오자고만 말했습니다. 오전 6시 12분 아파트 로비 CCTV에는 네 가족이 함께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강민호 씨가 앞장서고 박소영 씨가 수빈이의 손을 잡고 뒤따랐으며 서연이는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가족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남겨진 강민호 씨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이 이 가족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 씨 가족의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7시쯤이면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을 1502호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이웃집에 사는 김영숙 씨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강민호 씨 집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가족 여행이라도 갔나 싶었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날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결석했다는 연락이 학교에서 왔고 수빈이 담임 선생님도 같은 연락을 해왔죠. 4월 18일 오후 김영숙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옆집 가족 4명이 어제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불도 안 들어온다고 말이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1502호의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비상키로 문을 열자 형사들은 일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되어 있었으며 침대 이불도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아침에 잠깐 외출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박소영 씨의 휴대전화도 안방 화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수빈이의 가방도 방에 그대로였고 심지어 현관에는 온 가족의 외출용 신발이 한 켤레씩 빠져 있을 뿐 나머지 신발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주차장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강민호 씨 명의의 은색 중형 승용차는 지하 1층 주차장 평소 자리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뒷좌석에는 수빈이의 발레복 가방이 놓여 있었죠. 휴대전화도 차도 짐도 두고 사라진 네 식구.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즉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샅샅이 뒤졌고 CCTV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로비 CCTV에는 4월 17일 오전 6시 12분 네 가족이 함께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지 외곽 CCTV에는 그들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정문으로도 후문으로도 비상구로도 나간 흔적이 없었죠. 수백 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4명의 가족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경 중대와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동원되어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 인근 야산, 저수지 주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옥상, 계단 밑 공간, 창고 구역까지 빠짐없이 수색했죠. 특히 지하 창고 구역은 3차례나 반복해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통째로 지워진 것처럼 네 가족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종 나흘째인 4월 21일 강민호 씨의 친형 강민철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형사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동생 가족 좀 찾아달라고 자기가 뭐든 하겠다고 말이죠. 강민철 씨는 그 자리에서 실종 전단지 제작비를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했고 방송에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최윤정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유독 말이 없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당시 초동 수사를 맡은 이정훈 형사는 강민철 씨의 절박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옆에 서 있는 최윤정 씨의 태도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잃고 울부짖는데 아내는 시종일관 시선을 피하며 감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으니까요. 이정훈 형사가 최윤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 내외분과 평소에 자주 연락하셨냐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말이죠. 최윤정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명절에나 보는 사이였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걱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그 묘한 위화감을 수척 귀퉁이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형수 최윤정, 태도 이상.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추적해봤지만 실종 당일 오전 6시 이후로는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건물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샅샅이 뒤졌던 바로 그 건물 안에서 내 가족은 비웃기라도 하듯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실종 일주일이 지나도 강민호 씨 가족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수사의 방향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 무렵 마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가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소문이었죠. 경찰이 강민호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실제로 2007년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흔적이 있었고 일부 손실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실 규모는 수억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에 불과했고 회사 자금 횡령 같은 불법적인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사람들은 강민호 씨가 빚쟁이를 피해 가족을 데리고 야반도주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씨 부부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소문이었죠. 출처도 근거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학대하다 신고당할까봐 도망간 거라는 악성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심지어 강민호 씨와 박소영 씨의 실명이 버젓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들에게 무책임한 부모, 빚쟁이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실종 2주 차에 접어들자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정 불화로 인한 자발적 잠적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일부에서는 해외 도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인근 야산에서 조난당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수색대가 다시 투입되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가설도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권 기록에는 출국 흔적이 없었고 친정이나 시댁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야산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민철 씨는 동생을 찾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로 실종 전단지 1만 장을 인쇄해 경기도 일대에 뿌렸고 지역 방송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동생 가족을 찾아달라고, 혹시라도 목격한 분이 계시면 연락해 달라고 말이죠. 방송에 출연한 강민철 씨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연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그런 애가 아니라고, 절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찾겠다며 오열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민철 씨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동생 잃고 저렇게 애쓰는 거 보면 정말 우애가 깊은 형이라고,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사람이라고 말이죠. 반면 형수 최윤정 씨는 남편과 달리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방송에도 전단지 배포에도 동행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도 최소한의 답변만 했죠. 혹시 동생 내외분과 갈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그냥 명절에나 보는 사이였다고요. 이정훈 형사는 최윤정 씨를 면담할 때마다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 가족이 사라져 생사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녀에게서는 걱정도 슬픔도 불안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5월이 되자 수사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도 제보도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가출 또는 잠적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5월 12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강민호 씨 가족 실종 사건을 수사보리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적 단서 부족, 범죄 혐의점 미발견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 캐비닛 속으로 들어갔고 수사관들은 다른 사건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메모 한 줄을 남겼습니다. 형수 최윤정, 태도 이상, 추후 재확인 필요. 그는 언젠가 이 메모가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직감했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인터넷에는 여전히 강민호 씨 가족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주식으로 돈 날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가장, 아이들 학대에서 숨은 나쁜 부모.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가족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씨 가족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아파트 안에 매일 수백 명이 오가는 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좁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자신들을 찾아주지 않는 긴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빚쟁이라 불렀고 도망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죽어서도 누명을 쓴 채 세상의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2008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강민호 씨 가족의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술자리에서 그 집 결국 어떻게 됐대? 라며 안주 삼아 이야기할 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강민철 씨는 동생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했습니다. 동생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며 위임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107동 1502호는 그렇게 형의 소유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세입자를 맞이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맣게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죠. 강민철 씨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생 명의의 생명보험도 해지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에 쥐었고 동생에게 맡겼던 사업 투자금도 고스란히 회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강민철 씨를 칭송했습니다. 동생 잃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의젓한 형이라고, 그래도 형제 중에 하나는 잘 됐다고 말이죠. 아무도 그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봄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고 지하 공간 정비를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죠. 4월 23일 철거 작업반이 지하 창고 구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오래된 창고들을 정리하고 벽면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인부들은 별 생각 없이 콘크리트 벽을 깨뜨리고 있었죠.
그런데 107동 지하 3호 창고 벽면을 해체하던 중 인부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벽 안쪽에서 뭔가 단단한 물체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배관이나 전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머로 벽을 더 깨뜨리자 시멘트 조각 사이로 드러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플라스틱 상자였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폭 30c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틈새 안에 상자 4개가 수직으로 세워진 채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작업 반장이 불길한 예감에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람의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옷가지에 쌓인 채 기괴하게 구부러진 형체가 상자 안에 우겨 넣어져 있었죠. 팔과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접혀 있었고 옷자락은 마치 밧줄처럼 단단하게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10시 47분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총 4구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상자에 담겨 벽 틈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7일 실종 신고된 강민호, 박소영, 강서연, 강수빈 4명 모두 일치합니다. 12년 전 감쪽같이 사라졌던 가족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외로 도망간 것도 어딘가에 숨어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지하 매일 수백 명이 오가던 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채 말이죠. 경찰과 주민 수백 명이 샅샅이 뒤졌던 바로 그 지하 창고 구역. 세 차례나 수색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숨긴 직후 그 위에 새 벽면을 세워버렸기 때문이었죠. 이정훈 형사는 12년 전 자신이 남겼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형수 최윤정, 태도 이상.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그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결국 찾았습니다. 강민호 씨. 12년이나 걸렸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다중살인 및 사체 유기로 재분류되었습니다. 12년간 얼어붙어 있던 수사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다음 날인 2020년 4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부검대 위에 놓인 4구의 유골은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있었지만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법의학자가 유골의 두개골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4명 모두 후두부에 심각한 함몰 골절이 있습니다. 둔기로 뒤에서 강하게 내려친 흔적이에요. 방어운이 거의 없는 걸로 보아 피해자들은 범인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경계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법의학자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보통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맞게 됩니다. 그러면 팔뼈에 방어운이 남죠. 그런데 이 피해자들에게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뒤에서 기습당했거나 아니면 범인이 피해자들이 절대 경계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등 뒤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이 이정훈 형사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유골의 옷가지가 기괴하게 묶여 있었던 이유였죠. 법의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시신을 좁은 상자에 우겨넣기 위해 팔다리를 강제로 접어 옷자락으로 단단히 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폭 30cm도 안 되는 틈새에 상자를 세워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상자를 미리 준비하고 벽 틈새 크기를 재고
어떻게 숨길지 계획한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수사팀은 107동 지하 3호 창고의 소유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창고는 실종 당시 강민호 씨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친형, 강민철 씨 명의였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8년 4월 19일, 그러니까 강민호 씨 가족이 실종된 지 불과 이틀 뒤에 이 창고에서 벽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창고 주인인 강민철 씨였고, 공사 내용은 창고 내부 벽면 보강이었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12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당시 지하 창고 구역을 수색했을 때 107동 지하 3호 창고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당시 이 창고는 잠겨 있었고 소유자인 강민철 씨가 열쇠를 가져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색 인원이 창고 안을 둘러보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창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로 칠한 듯 깨끗한 벽면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범인은 수색대가 오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위장을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금융수사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4월 이후 강민철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5월 강민철 씨는 동생 명의의 생명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동생이 해외로 떠나면서 본인에게 위임했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보험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3억 원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동생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했습니다. 역시 해외 이민을 이유로 한 위임장이 제출되었죠. 당시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단 한 푼의 대가도 없이 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강민호 씨가 형에게 맡겼던 사업 투자금 2억 원도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는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동생이 사라진 이상 그 돈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파트 5억, 보험금 3억, 투자금 2억, 총 10억 원. 그것이 4명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위임장의 필적을 감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위임장에 적힌 강민호 씨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필적 감정관이 단언했습니다. 이건 강민호 씨 본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내서 쓴 겁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 강민철. 하지만 이정훈 형사는 무언가 더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강민철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벽면 공사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치밀한 계획, 금융 서류 위조, 그리고 12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비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죠. 이정훈 형사는 12년 전 자신이 느꼈던 위화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형수 최윤정, 태도 이상. 그는 최윤정 씨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최윤정 씨의 친정 동생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2007년 말 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누나에게 흘렸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가격은 2배, 3배로 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시동생 강민호 씨 명의였죠. 이정훈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범행의 설계자는 강민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윤정이었죠. 그녀가 그림을 그렸고 남편은 그 그림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12년간 효자 행세를 하며 눈물로 동생을 찾던 형. 그리고 그 옆에서 묘하게 시선을 피하던 형수. 그들의 가면 뒤에는 10억 원짜리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강민철과 최윤정 부부의 범행 동기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시기와 탐욕이 빚어낸 계획범죄였죠. 이야기는 2007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윤정 씨의 친정 동생 김정수 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그는 누나에게 귀띔을 했죠. 형부네 동생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거기 재건축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대요. 확정되면 집값이 2배는 뛸 거예요. 최윤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동생 강민호 씨가 살고 있는 107동 1502호는 32평형 아파트로 당시 시가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면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될 터였죠. 문제는 그 아파트가 시동생 명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윤정 씨에게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이 있었습니다. 최윤정 씨 부부는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10년 넘게 온갖 수발을 들었죠. 반면 시동생 강민호 씨는 분가에서 편하게 살면서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유산의 대부분은 막내인 강민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남인 강민철 씨가 물려받은 것은 시골의 낡은 집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현금뿐이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동생이 받은 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죠. 최윤정 씨는 이를 두고두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시부모 모시고 뭘 받은 게 있냐며 술만 마시면 남편에게 한탄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재건축 정보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최윤정 씨는 밤마다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동생이 없어지면 그 아파트는 당신 거야. 상속 순위가 그렇잖아. 보험금도 있고 당신한테 맡긴 투자금도 있고 합치면 10억이야. 10억?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야. 강민철 씨는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미쳤냐?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내를 말렸죠. 하지만 최윤정 씨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며칠이고 몇 주고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쪼들리며 살 거야? 당신 동생은 뭘 했는데 저렇게 잘 사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야. 강민철 씨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마음 한구석에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은 고졸학력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데 동생은 대졸의 번듯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자신의 집은 좁은 빌라인데 동생은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죠. 부모님도 늘 똑똑한 막내를 더 예뻐하셨습니다. 2008년 3월 부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윤정 씨가 계획을 세웠고 강민철 씨가 실행을 맡기로 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정 씨는 시신을 어디에 숨길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산에 묻으면 들짐승이 파헤칠 수 있었고 물에 버리면 떠오를 위험이 있었죠. 그녀에게 필요한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하게 봉인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남편 명의의 지하 창고였습니다. 107동 지하 3호.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그 창고는 벽면 한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가 건설 현장 경험을 살려 이중벽을 세우면 그 틈새에 무엇을 숨겨도 아무도 모를 터였죠. 4월 초 강민철 씨는 미리 창고를 정리하고 벽면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두었습니다. 시멘트, 벽돌, 철근, 그리고 시신을 담을 대형 플라스틱 상자 4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운명의 날인 2008년 4월 17일 새벽 강민철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가족 모두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죠. 무슨 일이냐는 동생의 물음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 와서 얘기하자. 강민호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이었으니까요. 피를 나눈 형이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새벽 6시 강민호 씨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107동 지하로 내려갔죠. 강민철 씨는 형네 집으로 가기 전에 창고에서 잠깐 볼 게 있다며 동생 가족을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강민호 씨 가족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강민철 씨는 이미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무슨 일이냐며 돌아서는 순간 강민철 씨는 그 쇠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강민호 씨였습니다. 뒤이어 비명을 지르는 박소영 씨,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서연이, 그리고 엄마 뒤에 숨어 울고 있던 수빈이까지. 좁은 창고 안에서 4명의 가족은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범행 후 강민철 씨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윤정 씨는 미리 준비해둔 상자들을 가지고 창고로 내려왔죠. 부부는 함께 시신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좁은 상자에 넣기 위해 팔다리를 접어야 했고 옷자락으로 묶어야 했습니다. 4개의 상자가 준비되자 강민철 씨는 미리 뜯어놓은 벽면 틈새에 상자를 하나씩 세워 넣었습니다. 폭 30cm의 좁은 공간. 그 안에 4가족이 수직으로 세워진 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새 벽면이 세워졌습니다. 시멘트가 발라지고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9일 창고 벽면은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죠. 경찰이 수색을 왔을 때 강민철 씨는 태연하게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색 인원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창고를 둘러보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돌아갔죠. 아무도 새로 칠한 벽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죠. 범행 직후부터 강민철 씨와 최윤정 씨는 완벽한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생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으로 변신했고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가면을 벗지 않았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 강민철 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서를 매일같이 찾아가 수사 상황을 물었고 자비로 실종 전단지 1만 장을 인쇄해 경기도 일대에 뿌렸습니다. 지역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며 동생 가족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방송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절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동생 가족을 데려간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는 그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참 우애 깊은 형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종 이후 강민철 씨는 매일 아침 107동 지하 창고 앞을 청소했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죠. 그리고 창고 문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왜 매일 여기서 향을 피우세요? 강민철 씨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영혼이라도 이 근처를 떠돌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요. 주민들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동생을 잃고도 저렇게 애틋하게 마음을 쓰는 형이 또 어디 있겠냐며 혀를 내둘렀죠. 아무도 그 향이 바로 발밑에 묻힌 동생 가족의 넋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향 연기가 피어오르던 바로 그 벽 뒤에서 4가족은 좁은 상자 안에 갇힌 채 1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강민철 씨가 동생 가족을 비난하는 소문을 직접 퍼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에 따르면 동생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갔다는 소문의 출처가 바로 강민철 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에게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사실 동생이 요즘 주식에 손을 댔는데 손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혹시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닐까 걱정이에요. 이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곧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번졌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설까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동생 내외가 아이들한테 좀 엄하긴 했어요. 혹시 그런 문제로 도망간 건 아닐까요? 이 발언은 수사 기록에 남았고 이후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강민호 씨 가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부추겼습니다.
12년간 세상은 강민호 씨를 무책임한 가장이라 불렀고 박소영 씨를 나쁜 엄마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비난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그들을 죽인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피해자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반면 최윤정 씨는 철저하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도 전단지 배포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최소한의 답변만 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생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것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작성한 것도, 위임장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도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강민철 씨는 글씨를 잘 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최윤정 씨는 또한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시콜콜 지시했습니다. 눈물은 언제 흘려야 하는지, 경찰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지. 강민철 씨의 감동적인 효자 연기는 사실 아내의 연출 아래 진행된 한 편의 연극이었던 겁니다. 2020년 유골이 발견되고 수사가 재개되자 두 사람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분리하여 각각 조사했고 그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죠. 이정훈 형사가 강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먼저 진술하셨습니다. 본인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강민철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에서 박은희 형사가 최윤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다 털어놓으셨어요. 아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부인이 주범이라고 하던데요. 최윤정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12년간 공범으로서 굳건했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은 열리기 시작했죠. 강민철 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내가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절대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 여자가 다 계획한 거예요. 뒤이어 최윤정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건 맞아요. 하지만 손을 쓴 건 그 사람이에요. 저는 직접 한 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방의 죄를 더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자백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역할을 했죠. 이정훈 형사는 두 사람의 조서를 나란히 놓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12년 동안 효자 행세를 하며 향까지 피워가며 동생 넋을 달랜다더니 결국 이게 진실이었군.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애 깊은 형, 헌신적인 형수라는 허울 뒤에 숨어있던 탐욕과 잔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5월 15일 강민철 씨와 최윤정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2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범죄가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강민철 씨는 아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했고 최윤정 씨는 직접 손을 쓴 건 남편이라며 자신은 방조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재물에 눈이 멀어 친동생 일가족 4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시신을 좁은 상자에 우겨 넣어 벽 속에 봉인하고 12년간 그 위에서 향을 피우며 태연하게 일상을 영위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특히 최윤정 씨를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윤정은 범행을 계획하고 남편을 사주했으며 범행 후에는 금융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획과 냉혹한 실행으로 범죄를 주도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습니다. 2020년 12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민철 씨와 최윤정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10억 원은 전액 몰수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보험금도 투자금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죠. 12년간 누려왔던 부당한 이득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형벌뿐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이정훈 형사는 법원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12년 전 제가 느꼈던 위화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더 파고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강민호 씨 가족에게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21년 봄 강민호 씨 가족의 유골은 12년간 갇혀있던 차갑고 좁은 벽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유골은 화장되어 경기도 외곽의 양지바른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죠. 더 이상 어둡고 습한 지하가 아닌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곳에서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안치식에는 마을 주민들과 사건을 끝까지 추적했던 이정훈 형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정훈 형사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으며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강민호 씨, 박소영 씨, 서연아, 수빈아. 이제 편히 쉬어라. 더 이상 춥지 않을 거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12년간 강민호 씨 가족에게 쏟아졌던 비난은 부끄러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책임한 가장, 빚쟁이 가족이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죠. 그들이 욕하고 비난했던 가족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죽어서도 누명을 쓴 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죠. 가해자는 효자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고 살았고 피해자는 도망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단죄하고 있는지, 그 무책임한 비난이 억울한 피해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말이죠. 돈 앞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마저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서늘한 진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숨긴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희망. 이 사건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강민호 씨, 박소영 씨, 서연이, 수빈이. 내 가족이 하늘에서는 부디 탐욕도 배신도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좁은 벽 속이 아닌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말이죠.